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은행도 최근에 뱅크런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고물가에다가 고환율이 겹치면서 내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코스피는 신고가에다가 일부 대기업들은 정말 잘 되고 있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이 이런 지경까지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정치와 경제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특히 금리나 환율, 부동산, 주식 가격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사실상 정치적인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연끌로 집을 산 사람이나 자영업자, 청년층까지 대출 이자 부담에 큰 타격을 받고 그게 또 고스란히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까지 흔들리게 되겠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도 하고 또 돈을 푸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원화의 양이 많아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게 되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경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실적이 개선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나 재료를 수입해와서 조립하고 제작하는 나라죠. 그럼 고환율로 인해서 기름값이나 식료품값 등등 수입 물가와 생활 물가가 치솟게 되고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분노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금리 하나 움직일 때마다 민생과 직결이 되고 그 불만과 만족이 바로 지지율과 표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는 항상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지금 환율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카드를 다 꺼내드는 겁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니까 국민연금까지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이런 데이터와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늘 민심과 표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늘 유심히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시작한 뱅크런 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긴급 여신 지원 체계입니다. 이름만 들어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2025년 12월 중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을 하나 의결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이라는 규정인데요. 한마디로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그 은행이 들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같은 당장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증권만 담보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준 대출 채권까지도 담보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아무 대출이나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기업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신용 등급이 양호한 우량기업 대출 위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담보 범위를 넓히는 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고 뱅크런으로 벌어지는 도미노 충격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제도를 왜 디지털 뱅크런 대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번 규정 발표문을 보면 대규모 예금 인출, 즉 뱅크런 같은 유동성 위기 발생 시라는 이런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 배경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에 예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이상이 인출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과 SNS를 통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예전에는 은행 앞에 줄을 서고 영업시간을 기다려야 가능했던 예금 인출이 이제는 휴대폰으로 수만 명이 동시에 앱을 켜고 돈을 순식간에 옮겨버리니까 은행이 막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뒤늦게 조치하는 것보다 불이 나더라도 쓸 물을 미리 준비해 두겠다는 건데 이 말은 곧 현재 나라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경제가 안 좋다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환율과 물가인데요. 현재 금융위기급으로 환율이 높은 상태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가면서 환율에 개입하는 모습이죠. 최근 뉴스를 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 협의를 맺어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과 스와프 거래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필요한 달러를 미리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수합의 연간 한도는 2022년 100억 달러에서 2023년엔 350억 달러, 2024년엔 500억 달러로 계속해서 늘었고 2025년에는 65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됐다가 이 계약을 이제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간 투자자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 자산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한꺼번에 달러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겁니다. 즉 환율 상승의 압력이 더 커지겠죠. 이거를 막으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꺼낸 카드가 연금이 살 달러를 한국은행이 빌려주자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한테 수합 형태로 받고 시장에 영향을 덜 주면서 해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은행은 자기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달러를 공급하니까 환율 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르는 걸 경계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현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해서라도 환율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정치와 경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 뒤에는 결국 민심을 관리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깔려 있는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환율을 안정시켜서 국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혹시 모를 뱅크런 대비까지 했는데도 진짜 뱅크런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은 과연 안전할까요? 은행 예금부터 증권 계좌,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진짜 뱅크런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망해도 한 사람당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대신 돌려주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죠. 이 제도의 핵심은 금융회사 한 곳당 1억 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 은행에다가 2억을 넣어뒀다면 1억만 보호받지만 1억씩 두 은행에 넣어두면 두 군데 모두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목돈을 가진 분들은 1억 원씩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해 두곤 하지만 사실 아무리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도 요즘 같은 시기엔 억 단위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단 실물 자산이나 해외 자산에 묶어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뱅크런이 터지게 되면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ISA 계좌는 어떨까요? ISA 계좌는 안에 담긴 상품의 성격과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 안에다가 예금 상품을 넣어뒀다면 그 부분까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하지만 ISA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부분은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의 자산은 별도로 신탁 보관이 되기 때문에 상품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금처럼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은 그대로 남는구나 라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대신 연금 계좌 안에서도 예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이런 상품에 넣은 돈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요.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한 부분은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ISA 계좌와 동일하게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 상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계좌 이름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상품이 원리금 보장이 되는지 체크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보험은 어떨까요?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도 대부분 예금자 보호와 유사하게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습니다. 대신에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이 따로 있어서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대신 지급을 해주는데요. 대신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같이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호 범위와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즉, 보험사가 망해도 일정 한도까지는 돈을 돌려받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예정되었던 수익률이나 해지 환급금에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이야기가 많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뱅크런이 터지고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 기금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기금 재정이 나빠져서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게 되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쓴다거나 정부가 수익률이 좋은 해외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게 현실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뱅크런이 터지게 되면 각종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
대략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예금자 보호 한도와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미리 자산을 잘 나눠두는 거죠. 저는 요즘 비트코인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뱅크런이 터지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은행같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땐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곳으로 돈이 쏠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때를 봐도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 10% 이상이 올랐었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원화로 현금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들이 파산하면 오히려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되죠. 심지어 코인 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물카드와 연동이 된 암호화폐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은행들이 모두 망하더라도 돈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암호화폐 카드로 생활이 가능하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달러 코인을 넣어두고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뱅크런으로 내 돈이 증발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코인 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코인 투자가 가능한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경제 위기나 뱅크런 상황이 오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각자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통화와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와 국내 자산에만 몰아두는 건 위험하죠.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내 자산 전체가 같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달러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 자산으로 나눠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앱이나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의 일부를 달러로 꾸준히 모아두거나 미국 주식이나 S&P 500 ETF를 조금씩 사두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환율이 크게 뜰 때 달러 자산의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올라가서 국내 자산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실물 자산들도 모아가면 좋습니다. 그런 자산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이죠. 금이나 원자재,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은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뛰는 시기에 대체 통화 역할을 해주니까요. 물론 금값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수시로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내 비중으로 이런 자산으로 분산해두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방어하는 에어백이 되어주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해증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금 같은 원자재에 비해서 리스크가 아직까진 높으니까 굳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에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꾸준히 모아가면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융 시스템 안에서 비교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산에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부도 처리가 되지 않을 자산이죠. 개인이 직접 국채를 사기 어렵다면 국채 ETF나 채권형 펀드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해두면 특정 은행들이 파산하더라도 적어도 원금을 잃진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스템 밖의 자산도 일부 섞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돈을 달러나 금으로만 들고 있지 말고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ETF에 일부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생존 방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국가, 한 통화, 한 가지 제도에 전부 올인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재산 100%를 원화와 한국 자산에만 걸지 않고 일부는 다른 나라 통화와 해외 자산으로 분산해두기만 해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한국은행도 이제는 뱅크런을 걱정하고 있고 정부도 어떻게든 환율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리고 확률이 더 높은 곳에 베팅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대비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한 가지만 세워두지 말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랑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 잘 지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분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세팅해두는 게 좋겠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